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투자자분들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시장 크게 충격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5% 넘게 급락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가까지 발동되기도 했었죠. 현재 2,338포인트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커지고 있습니다. 4.28% 하락하며 658포인트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현재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6,400억 원 넘는 폭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선물 시장에서도 11,000계약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3,621억 원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조 87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7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5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34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10위권 전 종목 일단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가 4.28% 급락하면서 53,700원, SK하이닉스도 6.7% 추가적인 급락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7만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74% 내림세로 32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역시도 5.4% 급락합니다. 거래가 18만 1,4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6.15% 하락하며 16만 3,200원, 기아가 5.57% 약세로 거래가는 8만 4,700원입니다. 네이버가 3.3% 약세로 현재 19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나마 약세장에서도 선방해줬던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무너집니다. 7.5%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64만 9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5위 전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6% 가까이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34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2.3% 약세로 9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2%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54% 내림세로 거래가 5만 1,300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6.39% 하락하며 24만 9천 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삼천당 제약입니다. 1.5% 약세로 18만 2,900원. 휴젤이 5.7% 하락합니다. 33만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4.6% 하락하며 5만 7,900원이고요. 코오롱티슈진이 3.6% 하락하며 4만 2,150원. 리가켄바이오도 5%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9만 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상승불 켜낸 섹터는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 관련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자리 대책이 공약으로 나오며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원티드랩 상한가입니다. 1,450원, 오픈롤도 27% 시세 분출하면서 12,24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윌비스 역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출산 장려정책 관련주 역시도 조기 대선 관련주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에르코스와 꿈비 나란히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에르코스가 15,300원, 꿈비가 13,490원이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24% 넘게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는 8,370원입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 외환시장 급등 출발했죠. 지금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71원 선을 다시 넘겼었고요. 현재도 1,46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5%대 급락하며 2,340포인트, 코스닥이 4.3% 하락하며 6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관세 패닉의 투매가 촉발되는 상황인데요.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네요. 네. 안녕 못하겠습니다. 이게 탄핵 정국이라는 큰 산을 넘었더니 관세라는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러게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네. 그 일본도 뭐 엄청나게 밀리네요. 일본이 우리 시장보다 더 많이 최근에 이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계속 네. 밀리고 있어서 이게 이제 엔화 캐리 자금 또 환수 이런 영향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악순환에 고리, 순환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참 우리가 되는 이제 국면인데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조금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좀 방어를 하면 되는데 오늘 네. 좀 손을 뺐네요. 그래서 네. 개인 홀로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외국인은 펀드나 뭐 이런 데서 마진 콜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아주 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 그 팩터 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역대급인지를 그 좀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 감안한 것까지 최근 2, 3일 정도 수익률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과거에 우리 블랙먼데이라고 했던 때 그거에 못지않은 지금 2, 3일간의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보시면은 87년도에 블랙먼데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각각 2, 3일 이 정도로 되면서 한 15에서 20% 이렇게 빠졌던 국면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뭐 IT 버블이나 코로나 때도 14%, 12%이 정도였어요. 금융위기 때도 12%. 네. 근데 이번에는 3거래일 동안 무려 약 16%는 오늘까지 감안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예. 낙폭이 그래서 확 지금 낙폭이 커졌네요.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헤지펀드들이나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그 주요 은행들에서 마진콜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강제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다고 생각했던 주식들을 강제로 팔아야 돼요. 그렇게 팔 수가 없고 아니면 너무 낮아지니까 그 증거금 마련을 위해서 금까지도 지금 판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회사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국면이 아니라 다들 그 증거금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만약에 지금 추가 증거금 확보가 안 되면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습니까? 황제 청산. 더큰 네. 그래서 상황을 지난번에는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미국의 그 우리 저기 교포가 네. 하는 그 펀드에 돈 넣었다가 일부 은행은 망하기까지 했잖아요. 네. 스위스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역대급의 초단기간에 아주 초급락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당시에 이제 충격을 세게 받았고 그 이후에 증시의 흐름만 보면 또 V자로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어요. 역대 있었던 여러 충격들 뒤에는 항상 그래도 펀더멘털상 빠른 회복을 보였던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다는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문제가 그때는 연준에서 긴급 대응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직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준의 파월 풋을 기다리고 있던 시장한테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래서 더 밀린 거고 그 네. 밀린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야간 선물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들이 어떻게 갑니까?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달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엔화 쪽으로 지금 가면서 엔화가 강세되니까 일본도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안전자산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 현금 자동 인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국면에 지금 처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지난주에 탄핵 정국이라는 정말 큰 정치적 변수를 어쨌든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상원세 발표가 있은 뒤에도 뭐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충격은 좀 덜 했었는데 정치적 변수가 해소가 되니까 이제 관세라는 이슈를 그냥 온몸으로 그냥 그대로 맞닥뜨리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세에 대한 충격이 1차, 2차 더 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맞대응을 했단 말이죠. 네. 유럽연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역 전쟁처럼 이 사태가 지금 확장이 되고 혼란이 더 커진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변수 상관없이 딱 관세에만 오로지 악재로 반영해서 맞을 것인가? 지금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 대응들이 다르잖아요. 네. 뭐 베트남은 뭐 관세율을 0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고, 네. 대만도 뭐 보복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34%로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양 이제 국가들마다 상당히 지금 반응들이 다른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당해가지고, 전 대통령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을까? 미국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좀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제 지금 모멘텀을 보자고 하면은, 만약 그 60일 이내에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옥죄고 있던 불확실성은 상당히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선 가는 그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디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 뭐 여권이나 야권에서 뭐 아무래도 대중의 민심을 살려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어쨌든 탄핵 12월 3일 날 그 계엄을 하면서부터 네. 1,420원, 30원에 있던 게 지금 다시 1,470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달러화 지수가 110까지 갔던 게 102선, 101선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한 8% 내외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 그 원화 환율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관세 국면이 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원화는 오히려 그 1,400원대를 뭐 하향으로 뚫고 상반기 말 전에는 내려와 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이런 그 이슈 때문에 전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국한한 우리나라 특유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지금 그 상당히 우리가 악순환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면 오히려 밑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글로벌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수급도 지금 유동성도 나빠지고 이런 국면에 지금 처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홍역을 겪는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증시의 양상은 빠르게 회복을 했었으니까 그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는 그때는 외부 충격은 없었잖아요. 관세 같은. 네. 내부적인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외부적인 게 너무너무 큰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충격도 거의 너무 크고. 뭐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골프 삼매경에 빠져 있는 트럼프잖아요. 네. 밖에서 데모를 하든 말든 뭐 모금 행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도 50개 주에서 다 이제 시위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 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초당적으로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무역법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공화당이 100석 중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통과를 할 거냐 거기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캐나다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을 좀 완화하는 일쪽으로 네. 수동적으로 협력이 돼가지고 이건 통과가 됐거든요. 공화당에서 4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그 사태를 좀 봐야 됩니다만은, 이런 무역법이 조금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60일 이내에 그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드라이브가 어느 시점에는 좀 그 제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화당이 지금 뭐 상원 하원 다 이렇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통과될까 이거는 이제 물음표는 있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트럼프 관세 영향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생산 기지들도 이번에 보면 다 관세 대상. 베트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관세를 맞았죠. 네. 이런데 우리 뭐 삼성 휴대폰 공장도 있고 가전 공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중 삼중으로 다 이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 생산 기지가 있는 게 뭐 저임금에 기반한 그런 공장들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TV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나가 있고 LG도 뭐 이제 가전 쪽이 나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우회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40% 넘는 고관세율을 얻어맞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이제 밝힌 거에 따르면은 중국 공산당 서기장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0%를 해주겠다 이런 뭐 뉴스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에 한해서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뭐 0%까지 언제 뭐 오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른 나라들도 뭐 태국 같은 데도 우리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문제죠.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가 나가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중국 내에서 이제 소비하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직접 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직수출 비중이 한 1% 미만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들어가냐? 중국이나 베트남 생산 기지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애플한테 뭐 하든지 뭐 TSMC에서 하든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이런 순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은 사실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관세를 매김으로써 전체적으로 교역량이 줄고 소비가 줄고 뭐 미국에서 사는 그 애플 폰 가격이 그렇게 막 올라가면은 그게 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많아지면서 우리 반도체 주가도 얻어맞고 있는 건데 어쨌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들은 영향이 조금 약화될 수는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관세 전쟁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잘 구축해 놓은 곳은 관세 대상에서 면제니까 이런 곳은 오히려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중국하고 맞붙는데 우리가 또 시장 점유율이 큰데 이런 산업을 좀 보면 되죠.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게 지금 중국에서 직접 나오는 것도 뭐 안 되지만 네. 우에서 나오는 것도 막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웨이퍼나 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러는 차에 우리나라의 뭐 한화 큐셀 이런 데는 지금 거기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산을 더 추가를 이제 하는 이런 일정에 들어가 있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미국 텍사스에 또 증설을 신설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더 들어가는 이런 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강력하게 막아주는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국하고 1, 2위를 항상 그 시장 점유율을 다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중국을 믿을 수 없고 뭐 군수 산업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니까 우리가 여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우리가 거기 참여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 의향을 이제 보일지가 문제인데 네. 그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뭐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반도체도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디램 만드는 메모리 업체들이 전 세계에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3강 구조였는데 그런데 또 중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예고를 하고 있기는 예고는 합니다. 하고는 있죠. 네. 예, 예고는 하고 있는데 그걸 사다가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애플이 사다 쓰고 네. 엔비디아다가 사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미국 업체들이 최대 수요처인데 자기들한테 그 부담이 되는 영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 무자비한 관세 정책이 과연 경제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세계 경제 고용량은 줄어들게 되고 세계가 전체가 다 가난해지는 뭐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들도 전망이 되는데 일단 미국 안에서도 되게 지금 논란이 있어요. 반 트럼프 시위도 되게 거세졌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더 높게 보는 쪽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걸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쪽으로는 경기는 침체될 게 거의 자명한 것 같고 네, 한쪽으로는 물가는 올라갈 게 자명한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보면은 이제 위쪽으로 갈 건지 밑쪽으로 갈 건지 좀 헷갈리는 국면이 됐어요. 네, 관세 영향이 얼마나 셀 거냐, 경기 침체보다 더 셀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더 압도적으로 셀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4%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페드에서 지금 연내에 2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점쳤던 시장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한 4회 정도까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글로벌 IB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급기야는 마이너스 수준까지도 지금 깎아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파월이 얼마나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 좀 얘기를 해줄까 이걸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입장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의향을 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상당히 실망을 했죠.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파월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정치적인 노름은 이제 그만해라, 빨리 내려라 이렇게 이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월 입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의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깨끗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좀 더 지금 불확실성에 조금 헤매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지금이 돈 벌 기회다,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폭락장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무슨 저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할 정도로예요. 음모론이긴 하지만 예. 네. 근데 주식 시장은 망가지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그쪽으로 돈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고 하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네, 뜻이죠. 채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만 바라보고 있다면 뭐 시장이 좋아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이 그 뭐 퇴직연금 이거에 의존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 가격이 지금 위에서부터 거의 뭐 20%를 고점에서 밀려버리니까 50개주에서 데모가 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급하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고 하면은 네. 그 시위 양상이 더 번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 그 서방 이쪽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이제 제가 쭉 주말에 보니까 네. 이게 미국 쪽이 더 불리하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중국 쪽이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머스크도 뭐 EU하고 미국하고 무관세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까지는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잡음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다만 트럼프와 상무장관 몇 사람들은 지금 굳건하게 밀고 가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9일까지 한번 지켜봐야죠. 9일이 이제 한 국가별 관세가 발효되는 네. 날이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얼마나 또 협상이 진척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짚어봐야 되는 게 좀 떨어지나 싶더니 1,470원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원달러 환율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주식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인 추이는 말이죠. 지금 1,500원 선 위협 뭐 이런 전망도 했었지만 또 수그러드는 듯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500원 위로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달러화 지수가 지금 계속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미국 그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걸 원해요. 특히 10년물.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지수가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엔화도 강세로 가고 있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달러화 지수에 연동돼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지 않고 금리 차가 여전히 이제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 국한한 그런 악재들이 지금 상당히 해소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1,400원 초반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국면이 조금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아주 급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470원 넘는 이 수준 자체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버티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또 원엔 환율도 지금 100엔당 1,000원을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여러 측면에서 달러에 대해서도 그렇고 엔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같아요. 우리는 안전자산이 아니죠, 원은. 예, 원화는 아니고 엔화는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고 최근에 그래서 계속 강세로 지금 네. 가고 있는데 이게 더 빠른 시간 안에 강세로 가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엔캐리 자금들이 지난번에도 작년 8월 5일 날 엄청난 펀드 두 군데에서 청산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여파를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좀 적응할 수 있게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급속도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실마리가 좀 뭐 미국 쪽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미국 쪽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게 그 엔화 강세 현상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혀지고 지금 뭐 146, 147 뭐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더 내려가면은 이게 혹시라도 140을 깨고 내려가면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 쪽에서도 금리를 올리려고 했던 생각을 조금씩 유보하는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다가 더 엔화가 강세가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의 주식을 사는 데가 제일 큰 데가 어디죠? 일본 중앙은행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주식을 안 사지만 안 사죠. 일본에서는 BOJ에서 산다니까요. 지난 8월 5일 날 그때도 일본 은행이 사가지고 주식을 회복시켜 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강세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급하게 가는 건 어쨌든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겠냐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안전자산 쪽으로 채권을 가는 거예요. 사야겠군요. 채권도 뭐 그렇고 그 엔화도 안전자산을 이제 여기는 건데 근데 일부에서는 또 엔화도 지금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말이죠. 네. 뭐 미국 국채 수익률도 그냥 기대감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쭉 내렸다가 다시 쫙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5%를 가네 마네 그럴 때마다 제가 5%는 안 갈 겁니다. 4.7이나 4.8에서 멈출 겁니다 했었는데 거기서 멈춰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4.0% 여기까지 쭉 밀려 내려왔는데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미국 국채 시장 그리고 일본 엔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따라잡기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추경 등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대선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정치, 경제 상황들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고요. 또 김상일 시사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한 말씀씩 먼저 헌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헌재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요. 헌재가 장고 끝에 이제 역대 탄핵 심판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평일 시간 걸렸죠.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서 그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가 또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재 결정 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양진영으로 갈렸었습니다. 폭력 시위로 번질 뻔한 일도 있었고 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전부 다들 결과에 대해서 좀 순응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무대가 있으면요.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 안티 캐릭터가 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내려왔지요. 그러면 이제는 안티 캐릭터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이제 국회에서 어떤 제왕적 권한 행사에 대해서 어떤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심판도 곧 이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도 말씀 주세요. 8대0 전원 일치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중대 배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헌정 붕괴 시도에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한다. 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역사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 선고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다수의 국민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인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적 언어, 법률적 언어로 확인을 해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 네, 일단은 사필 규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헌재 재판 과정을 생중계로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관들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은 본안에서의 다툼 과정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많은 어떤 이슈를 제기했었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데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 모두 헌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 일단은 인용하지 않았고 헌법의 어떤 준엄한 심판을 보여줬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만 물러난 거지 이 내란 사태가 남긴 상처까지 다 치유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이 경제 뉴스를 보시다시피 지금 만만치 않은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관저에 지금 머물고 있죠. 지금 나오는 전망으로는 빠르면 이제 이번 주에 퇴거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일부 받는 것도 있고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대부분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예를 들어 임기를 채우고 나오셨다 그러면요, 이제 대통령이 받는 연금의 95%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대통령과 본인과 가족이 아프면 병원비도 전액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원도 4명이나 비서관급 3명,
그다음에 수행비서 1명 이렇게 직원들 4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고 대통령 관련 사업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급 기밀을 다뤘기 때문에요. 경호상의 지원은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경호처에서 연장을 해서 네. 10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최장이 되면 만료가 되면 그때는 경찰이 경호라는 이런 경호에 관련 지원만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국립현충원에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 다만 빨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빨리 이제 서초도 아파트로 가고 싶어한다. 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해 들으셨어요? 예, 네. 그렇게 들었는데 상당히 그게 경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챙길 것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조만간 이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파면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2번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단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뭐 이런 메시지는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다 네, 이런 분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려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좀 전에 우리 이진우 대변인이 설명을 해줬듯이 그런 많은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이 박탈됩니다. 그 굉장한 역사적인 불명예입니다. 네. 그런 불명예가 왜 왔습니까? 본인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런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 국가의 반성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난을 해요. 그런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반성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또 국민의힘을 비난을 하겠죠. 네. 지금 탄핵에 의해 가지고 국가 경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안 좋아졌습니까? 정치권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호 비방전이 어떻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상호 비방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근데 그것을 잘못한 쪽에서 먼저 시작한다? 이건 더더욱이 국민이 이해할 수 없고 국민은 이렇게 하면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구나.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변하지 않는 세력은 끝까지 심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박시돈 평론가님 메시지에 대한 네, 평가를 저도 좀 일단 해주신다면. 두 가지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하나는 깔끔하게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죄송한 마음, 사과의 멘트가 없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네.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요즘 그 사법 만능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정치권에 사실 비판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 또는 뭐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국민에게 메시지도 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유죄가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 이러면 다 넘어간다 약간 이런 사법 만능주의가 있어서 사실은 좀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그 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적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때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국가와 국민에게 사과한다라는 진솔한 메시지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메시지도 없다라는 측면이 제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저도 좀 사과받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네.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파면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뭐 여권 안에서는 어떤 평가? 줄을 이룬다고 봐야 되나요? 그 선거가 나왔을 때 국민이 심해서 바로 이제 입장이 나왔었죠. 권성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수용하는 입장을 냈었고요. 네. 그 이어서 한 2시간 만에 대통령께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한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모두 국민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인가 어제 또 한 번 메시지를 냈죠. 네. 국민 변호인단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다른 양상인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굉장히 지지율이 한 4%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네. 자릿수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간 내내 40%에서 50%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제 지지율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받쳐준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그 문제 삼으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다.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지지해 국민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좀 추가적으로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 며칠 한 번 더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며칠 한 번 더 낼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관저로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지금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좀 대통령께서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뭐 메시지라든가 또는 또 어떤 관여라든가 충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그런 당의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그 확실하게 입장을 내는 정리라는 그러니까 어떤 헌재의 결과도 승복을 하고 이번 대선에서 나는 개입하지 않고 응원만 하겠다라는 그런 세 번째 입장을 또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저는 동의가 정말 어려운 게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이자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먼저 메시지를 낸다? 그것이 어떻게 읽힐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 그것이 저는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냥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말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어낸 후에 그리고 조용히 지지자들한테는 조용히 가서 그걸 달래고 손잡아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먼저 내세우고 그것도 공적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 투쟁적 메시지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은 탄핵 반대 단체 국민변호인단을 수신자로 메시지를 냈다는 그렇죠. 거, 그 부분을 예,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내면 그렇게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대쪽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세력이 아직도 남아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심판을 더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짧게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요. 이게 물론 이제 경중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 선거라든지 조그만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재보궐이 열리면은 저 후보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재보궐 선거 비용이 얼마야? 그만큼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 각 당들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책임이 많은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내기도 합니다. 네. 그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예정되지 않은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럼 이게 각 당이 내야 되는 비용이요. 미니멈으로 잡아도 500억입니다. 수많은 비용이 사실 갑자기 예정이 없이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의 혼란상과 경제적인 피해만 고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앞에 진솔한 의미의 어떤 사과의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없었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제가 뭐 아까 또 똑같은 네, 말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했던 메시지는요. 분명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사과의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자기 지지하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당에서 앞서서 진솔한 사과와 승복 결과를 밝혔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과라는 게 제가 이진우 대변님한테 사과를 드려요. 근데 이진우 대변님은 오히려 그게 우려스럽고 화가 나요. 그러면 그게 사과입니까? 그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피해받고 트라우마까지 생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분이고 이제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현직 대통령에게 있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이 특권은 지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럼 검찰이 혹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는 먼저 듣겠습니다. 방금. 예, 뭐 당연히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은 사라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혐의들에 대해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수사가 충분히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소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현재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다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고 수사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시간이 왔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 불신에 휩싸여 있던 조직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털어낼 수 있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수사 그리고 성실한 수사를 해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변인님, 네. 전 대통령, 네,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남 도지사 시절에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네. 도지사 하면서 빨리 출마 선언을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어코 국정감사에 나가서 전 국민의 보는 앞에서 이제 인지도를 알리고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때 허위 사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받았다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 이미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등등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재판도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니까 모든 걸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 중단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이제 아마 따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는 재판과 수사를 중단했는데 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진행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검찰의 말에 밀어붙여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요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든가 민주당의 생각과 다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동정론이 미친다면 그것도 아마 민주당에서 바라지 않을 거고 검찰은 더더군다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진 않을 거고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대로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조기 대선 잠정적으로 6월 3일이 유력한 날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 달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 대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평론가님? 저도 웬만하면 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변인님께서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네. 좀 귀에 걸렸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한테 남은 혐의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게이트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꼭 구속이 필요하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처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냐? 이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형평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왔어요.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기현 판사의 이유가 뭐냐면 구속 기간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처에서는 늘 날로 계산해 왔어요. 근데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줬고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의 검사장들이 전국에 지시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날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받은 사건은 한 사건밖에 없어요. 네.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 취소가 된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재판부에서 재구속해야 된다. 그게 형평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네.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사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날짜하고 시간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구속 취소를 한 결정적인 핵심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수사권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 남용이라는 작은 고리를 걸어서 저 끝에 걸려있는 소 한 마리 내란죄를 엮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허가가 되면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수사에 대해서 내란죄와 다 관계 있는데 엮어서 수사하면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가 만약 형사에 들어가게 되면 본안 다루기 전에 공수처의 불법 수사 문제 때문에 아마도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거다. 경찰에서 네. 이런 얘기 나온 거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날짜하고 시간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게 피의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마 개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 이유는 구속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절차적 중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100번 양보해서 대변인 말씀이 맞다고 칠게요. 예? 근데 지규현 판사도 100번 선의로 생각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라고 했어요. 그럼 검찰이 거기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고를 안 했어요. 안 했죠. 항고를 네. 안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원래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제가 말씀 좀 그걸 드릴까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규현 판사가 뭐랬냐면 이거는 근거가 없고 대법원에서 판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은 지금 논란인 게 아니라 예전부터 논란이 쭉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현재 법의 대원칙은 불리하면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법의 대원칙입니다. 그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저는 이 좀 맞지 논점만 않다고 잠깐 그럼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예를 들어 10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돼 있는 동안은 검사가 이 피의자를 데리고 10일 안에 풀어주든지 공소제기하든지 해라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사한테 신분과 서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피의자를 데리고 막 조사하다가 적부심 신청합니다. 그럼 제 앞에 없어요, 이 사람이. 판사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법에 의해서 보존된 10일을 온전히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만큼은 너가 원래 가지고 있던 10일만큼 플러스 10일에서 추가로 플러스를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를 플러스하느냐?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갔다 왔다 했던 시간을 막 계산하더니 아이고 타임머신을 내가 눌러봤더니 도가 됐네라고 얘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실무를 전국에 있는 모든 피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날로 계산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정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지금 그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상급심 심판을 받아보라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5건에 걸친 모든 구속영장에 관해서 이미 법원이 다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규현 판사 혼자만 이상하다고 얘기했고 그나마도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상급심 심판을 받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검찰이 항고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항고를 안 하고 구속 취소가 적합하다고 말하고 다시 모든 피의자에게는 날로 계산한다고 하는 이 모순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법적으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드리면요. 제가. 그래서 형사재판 가면요. 아마 이걸 이렇게 길게 네. 얘기할 길게 건 할 거 아닌 아니에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이어가니까 저까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공수처에 가지고 현대 사법 사법 근대 사법화가 핵심적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미란다 원칙입니다. 아무리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어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구속할 수 없다는 게 대원칙인 게 근대 사법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니요, 전국에 있는 제가 모든 피의자들 말을 똑같이 하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말을 하고 먼저 하세요. 네. 예,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중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가 존중받지 못한다. 그 결과가 온당하지 않다는 게 근대 사법화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근원적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 밑에 있는 본안을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죠.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양쪽의 얘기가 사실은 다 맞아요. 그게 다 맞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1심, 하급심에서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것도 한 1심 독립재판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평론가님 말씀하신 것도 뭐 다수의 한 군데가 아니라 한 2-3개의 재판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부도 독립재판부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대법원에서 판례로 법리로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박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한테 유리한 하급심의 논리만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으나
어쨌든 반대로 이 수사가 정당하다는 영장도 발부가 됐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한 걸 통해서 기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정도에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뜨겁게 토론해 주신 덕에 제 실수가 덮였습니다. 제가 아까 대선일을 6월 3일로 말씀드려놓고 석 달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당내에서 이게 여권 안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개파 갈등이 좀 다시 심화될 조짐도 보여요. 최근에 배현진 의원이 김상우 의원 향해서 뭐 파면 선거 당시에 뭐 이렇게 감격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면 이 국민의힘 안에서 반대파와 찬성파가 좀 갈려서 뭐 징계 여부도 좀 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국회의원들 다 개별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요. 다 개별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다 존중을 합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극 체제 아니겠습니까? 비명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공고한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반대기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개별 헌법 기관들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도 우리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까치발을 든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방문 잠근다고 살 수 있습니까? 창문 잠근다고 살 수 있습니까? 쓰나미에 대응을 해야죠. 네. 정상으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안에 내부 갈등 가지고 왈가불가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빨리 대선 체제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체제에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민 후보가 누구인가 먼저 정리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모든 당력과 에너지를 다 모아야 될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잠룡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평론가님 보실 때에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움직임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행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네. 뭐 독주 체제인 상황이죠. 네. 거기에서 다른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해도 정말 차별화에 나서면서 자기 이야기, 자기 선명성을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저는 국민의힘에 오히려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윤석열 당으로 끝까지 남아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비무연계 민주당 주자들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일극 체제는 안 돼.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돼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내부에 정말 축제적인 경선을 이루고 그다음에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는 어떤 후보를 선출해내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위기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고 네. 다른 주자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요. 좀 아까 뭐 다른 목소리도 받아들이신다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골라내서 징계하고 당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비난하면서 본인들은 일극 체제로 가려고 하는 내로남불의 모습 그리고 윤석열 당의 잔존 세력으로의 모습이 더 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 코드를 같이 하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럴 시에 제가 볼 때는 다음 대선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하게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좋은 포장지와 리본을 싸서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이제 얼마든지 개인 활동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본인 개파가 또 당에 실제로 원내에 있으니까요. 네.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은 50대 50이거든요.
이제 당내 이제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과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 탄핵을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를 공격할 수 있고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재명과 같은 어떤 수익이라든가 같은 횟수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라든가 우파 지지자들이 그런 이제 경력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 판단이 있을 거지만 거기서는 좀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개헌 전국 동안 일어나는 동안에 이번 탄핵 전국 동안 뭐 카톡 검열이라든가 또 언론사 뭐 검열이라든가 여론조사 업체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하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모의를 또 했었거든요. 네. 지시도 했었었고 저는 이제 이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1인 독재 정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1인 독재 정권으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달 동안 만약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반 이재명의 어떤 깃발 아래 사람들이 결집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본선에서 이재명과 대결을 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본인이 되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내부 경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 오히려 그 거꾸로 왔습니다.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뭐 하셨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1대1 토론에서는 본인이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네. 뭐 말빨에서 이제 물리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제 한계로 주로 이제 지적되는 게 중도 확장성이거든요. 네. 이번 이제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 4월 4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따르면요. 네. 차기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 2등이 이재명입니다. 34% 나왔었죠. 네.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지씨입니다. 지씨.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 이분이 1등을 했어요. 이분이 38%, 이재명 대표가 34%거든요. 그만큼 무당층과 중도층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확실한 이제 콘크리트 우파 성격을 가진 홍준표 대표가 과연 이 무당층과 중도층 다 흡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경선을 잘 또 통과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재보궐 선거에서 사실 여든 야든 다 자신들의 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패했잖아요. 그 네. 선거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호남 담양 선거에서는 그 책임 있는 정치 세력에 국민의힘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죠. 네. 호남에서 그 세력을 심판을 한 것이고요. 그 외의 선거에서는 이 실정, 이전 정권의 실정,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한 선거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선거의 후보들은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대안론이 아니라 대안 부재론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요 아주 대안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기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대안이 될 만한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대안 부재론으로 당연히 그냥 이재명 후보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양 선거를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염두에 둔다면 네. 지금의 상대 후보가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완결되게 네. 도와야 된다. 이런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돕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정서를 끌고 가고 있고 그 그림자 속에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음 대선도 조기 대선도 이 계엄에 대한 심판 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개헌에 대해서 조금씩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을 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개헌 대선 동시 투표 추진한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 내란 종식이 먼저다. 다소 애매모호하지만 조금씩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입장 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개헌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시기 다음에 또 만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가 맨 처음 시작된 거는요. DJ 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년 체제가 시작된 지 87년 헌법 체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헌을 얘기했을 정도로 네. 현재 지금 5년 단임제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냐면 모든 개헌 논의가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는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권 주도권이 상실될까 싶어서 개헌 논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임기 말에 하면 되는데 임기 말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는 5년 동안 온전하게 모든 권한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할 때 개헌을 하겠다고 또 아젠다 던졌습니다. 국회의장도 좋다 그러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부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갖춰져 있죠. 딱 한 명만 오케이 하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좀 이상한 말을 하셨는데 연성개헌, 그다음에 경성개헌 이렇게 경성개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성개헌이 무슨 말이냐면은 개헌을 쉽게 하자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국민투표를 가야 됩니다. 근데 연성개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150명으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왜 이 말을 할까?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은요, 연성개헌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제도라든가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이끄는 왕조국가를 만드는 거 아닌가? 또는 장기집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엉뚱하게 연성개헌을 얘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권형 제도, 분권형 대통령 개헌, 그다음에 국회 해상권을 가진 의회 제왕적 의회 권력에 대한 견제에 대한 개헌,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연성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그 생각이 구상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개헌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이죠. 네.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토론에 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개헌 카드가 또 이재명 대표나 현재의 상황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카드라면 그건 또 진정성이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토론과 그것에 대한 결론을 보고 싶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헌을 하지 말자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란 상황에서의 그 분위기, 심판 분위기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까 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내란 종식이라는 또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계속 정쟁으로 가면은요,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이면 계속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에 의한 반사 이익으로 나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계속되는 것이지 진정 나의 능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으로 점수를 따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정권을 가져오거나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정치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개헌 논의가 나왔다면 모두가 까놓고 저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가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이걸 덮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진정성 있는 미래 얘기는 해보자. 그러나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도 맞으니 그럼 효율적인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들이 제안을 해봐라. 네. 이런 진정성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 공방으로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개헌 논의 뭐 명분과 다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투표하고는 다르고요. 개헌은 개헌안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국민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네. 국민 투표 앞서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선까지도 채 60일이 안 남았고요. 6월 3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다시 역산해서 그 20일 이전에 안이 공고가 돼야 되고요. 그 역산해서 다시 또 그 이전에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부터 최단 기간에 논의를 하더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4월밖에 안 남았다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 두 분 뭐 정치 전문가분들 계시지만은 지금 4월 7일인데요. 4월 안에 개헌안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헌이 불필요한 건가? 그건 아니죠. 우리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정치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21세기 필요한 수많은 국가 아젠다들이 헌법에 담겨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최첨단의 예를 들어서 뭐 AI에 관한 권리, 뭐 동물복지권까지 넣자, 또는 뭐 정치적으로 보면 5.18 정신을 전문에 넣자 등등등 전문부터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 심지어 21세기의 어떤 보편적인 새로운 인권까지 이 개헌의 뚜껑을 열면은 담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거 한 달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야 이번에는 그런 거 다 빼고요. 뭐 권력구조 개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니네들은 그거 하나만 하자고 하는 거야. 이런 당연한 비판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안에 개헌의 뚜껑을 열고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우리 이번 임기 내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 개혁은 하자라고 그때 토론에서 국민 앞에 다 같이 선서했어요. 네.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2년에 걸쳐서 2년 지나고 나서 단일한 안이 나왔다가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지금 3년째 들어간 요 한 달 전에 드디어 이제 연금 개혁안에 어떤 작지만 한 걸음을 떼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이제는 진짜 유불리 없이 다음번 동시지방선거인 선거가 오기 전에 모든 후보가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제 만들고 그때는 무조건 개헌안을 붙인다. 다음 지방선거. 그렇죠. 요 정도까지가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면서 효율적인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일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도요. 되는 걸 먼저 하자고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게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이게 청년 세대의 짐을 지우는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거 하나만 했냐, 이것만 하나만 할 거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죠. 현실 가능성을 얘기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의 상황에 나의 입장인 겁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되든 안 되든 논의를 하고 최대한 합의하려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아 그래, 아이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논의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겠지만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아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어 시간이 너무 짧아 이러면은 국민들은 아 이거는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적 프레임을 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한 달이 됐든 보름이 됐든 최대한 논의하는 모습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니, 제가 좀 좀 말씀드리-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두 말씀드리고 분 선배님들 다 예, 정치권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아니 말씀 그건 얘기가 가지시죠. 아니에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제가 정치 말씀드릴게요. 선배분이시고 네. 국회 활동을 오래 하신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정치 분들이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주 작은 법률도 20일, 30일 안에 통과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통과시킨 적 제가 있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요. 모든 헌법이에요, 정권에서요. 정권 출발하면 개헌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안에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지금 이 짧은 게 어떻게 만드냐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미 매 정권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동안 개헌에 대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안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개헌이 계속 매번 안 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요. 대통령은 개헌을 안 합니다. 그게 반복돼 왔잖아요. 혼자 부정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국정 운영 주도권 가지기 때문에 개헌 논의 안 합니다. 지금 이번에 탄생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 승리로 해서 개헌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또 개헌 영어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원포인트 개헌에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개헌이 되는 거지. 또 넘어가 버리면 이거 영원히 개헌을 못하는 87년 체제의 비극의 한계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헌법 논의가 이번에 처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슈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그동안 공부를 안 해놓고서 아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면 그중에서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아마 박시동 평론가님의 생각은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국민들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그 10조 원 필수 추경에 대한 의견을 냈더라고요.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탄핵 선고가 됐고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상호관세도 나왔었고 추경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일단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경제에 급한 불을 좀 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국힘 대변인도 오셨습니다만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나온 추경안도 10에서 15조 원이 사실은 그 하단이었어요. 물론 민주당은 뭐 35조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요, 그동안 얘기됐던 것도 아니고 여당에서 나왔던 안도 아닌 가장 적은 규모의 그야말로 뭐 이 정도로 협소한 규모의 추경안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인데 산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을 현재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AI 대응, 민생 지원 대응, 산불 지원 대응. 그럼 결국에는 내수 확대라든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파트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5, 6조 남짓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과연 중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어떤 마중물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이게 규모의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데서 좀 비판이 있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경 논의가 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미 2분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빨리 논의하고 이게 집행이 돼서 경제의 온기로까지 퍼질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규모를 빨리 조금 더 늘리고 이 늘린 추경이 이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네.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네. 재정만 18년 정도 다룬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거는 많이 쓴다고 좋고 적게 쓴다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업 하나하나의 효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면 많이 써야죠. 왜? 그것이 경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근데 효과가 없는데 무조건 많이 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를 오히려 망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경제 주체들을 압박하게 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경제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으니까요. 지금 네. 정부가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요, 추경을 편성하면 그걸 늘리면 됩니다. 늘리면 되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전 국민 25만 원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퍼 추경하자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재정 승수라는 거 아마 개념도 다 아실 겁니다. 네. 1이 넘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100조를 투자했는데 GDP가 100조 나오면 그게 1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재정 순수를 심의를 시작해봤더니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요, 재정 순수 얼마인 줄 아세요? 0.5도 아닙니다.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조를 투자하면 20조밖에 안 들어오는 그 효과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에서 슈퍼 추경을 얘기한 것은 맞지 않다. 아니 근데 이것도 제가 짧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맞춰야 되는데. 예. 이렇게 아니 짧게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전 국민 주기 싫으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라도 양보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재정 승수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소비가 될 거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쪽에 주는 거를 그건 왜 논의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말할 기회가 없겠죠? 예, 시간이 이제 큰일 납니다. 더 넘기면 안 됩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 수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포로 번진 것으로 보이죠. 자,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분열과 혼란을 일으켜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덮쳐오는 파고가 너무 거칠고 높아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